무게집년 몸매 존내라며 여군 투스타 사단장의 엉덩이를 만진 조폭 행동대장이 그 자리에서 팔다리가 꺾이고 해병대 특경대에게 개처럼 끌려가는 사이다 복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은 언제나 짠내와 함께 밝아온다. 동해의 검푸른 파도가 형산강 하구와 만나 거칠게 뒤섞이는 그곳, 대한민국 해병대 제1사단 본부. 연병장에는 아직 거치지 않은 새벽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지만 그 정적을 깨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있었다. 후흡 후, 후흡 후. 독고하란 소장은 상의를 탈의한 채 연병장을 달리고 있었다. 오직 스포츠 브라톱과 짧은 활동복 바지만을 걸친 그녀의 몸은 인간의 육체라기보다 잘 재련된 강철 조각에 가까웠다. 땀방울이 구릿빛 피부를 타고 흘러내려 복근의 깊은 골짜기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등 근육은 팔을 휘저을 때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49이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신체 나이는 전성기라 불리던 20대 후반에 멈춰 있었다. 사단장 관사 앞 전속 부관 김철수 대위가 수건과 생수를 들고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두려움이 공존했다. 사단장은 괴물이었다. 전날 야전 전술 훈련을 밤새 지휘하고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10km를 주파한다. 사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 대위가 우렁차게 외치며 수건을 건넸다. 화라는 거친 숨을 고르지도 않은 채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다. 오늘 일정. 짧고 굵은 목소리. 쇳소리가 섞인 저음이었다. 예. 오늘은 사단장님 취임 2주년 기념 특별 포상 휴가일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승인하신 3박 4일간의 휴식입니다. 일체 업무 보고를 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화란이 생수병을 단숨에 비우고 찌그러뜨렸다. 휴가라. 그 단어가 낯설군.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만졌다. 늘 무겁게 짓누르던 2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없는 맨살이 어색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녀에게 휴가는 사치였다.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전장에서 휴식이란 죄악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참모들이 제발 좀 쉬고 오라고 등 떠밀다시피 보낸 휴가였다. 차량 대기시켰습니다. 관용차로 모시겠습니다. 필요 없어. 화라는 관사로 들어가며 손을 휘저었다. 내 발로 간다. 따라오지 마. 위치 추적하다 걸리면 영창 보낼 줄 알아. 10분 뒤 관사 문이 열리고 화란이 걸어 나왔다. 김 대위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복을 벗은 독고하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민소매 티셔츠 위로 얇은 가죽 재킷을 걸치고 찢어진 청바지에 워커를 신었다.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그녀는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여주인공처럼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오뚝한 콧날은 숨막히는 카리스마를 뿜어냈다. 사단장님? 독고하란이다. 밖에서는 계급 부르지 마. 그녀는 위병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휴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택시에서 내린 화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비릿하지만 활기찬 냄새. 죽도 시장이었다. 평일 오전임에도 시장은 북적거렸다. 좌판마다 싱싱한 고등어와 오징어, 대게가 넘쳐났고 상인들의 걸쭉한 사투리가 오갔다. 화라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 풍경을 즐겼다. 적의 동태를 살피던 매의 눈이 아닌 삶의 활기를 구경하는 여행객의 눈으로. 하지만 그 평화는 시장 안쪽 건어물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깨졌다. 아따, 오늘따라 물이 왜 이리 안 좋아? 냄새나게 시리.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켰다.
검은 양복에 화려한 꽃무늬 셔츠를 받쳐 입은 덩치 큰 사내 5명이 건들거우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팔뚝과 목덜미에는 뱀 문신이 꿈틀거렸다. 포항 일대 유흥가와 시장 상권을 장악하려는 신흥 조폭, 독사파였다. 그들의 우두머리인 행동대장 왕팔식은 이쑤시개를 씹으며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들어왔다. 골목 구석, 낡은 파라솔 아래서 마른 오징어와 쥐포를 팔고 있는 오막내 할머니였다. 어이 할망구. 왕팔식이 짝다리를 짚고 섰다. 오막내 할머니는 흠칫 놀라며 굽은 허리를 폈다. 아이고 선생님들 오셨는겨. 선생님은 얼어 죽을. 이번 달 보호비가 왜 입금이 안 됐어? 우리 애들 담뱃값은 줘야 할 거 아니야. 그기. 우리 손주 등록금 낸다고. 며칠만 더 기다려 주이소. 내 꼭 갚을게. 할머니가 비는 손을 하며 애원했다. 하지만 왕팔식의 표정은 싸늘했다. 그는 신고 있던 구두 발끝으로 할머니가 정성스레 손질해 놓은 오징어 채반을 툭 찼다. 와르르. 먼지 묻은 바닥으로 상품들이 쏟아졌다. 아이고, 이거 파는 건데. 할머니가 기겁하며 바닥에 떨어진 오징어를 주워 담으려 했다. 그때 왕팔식의 구두가 할머니의 손등을 짓밟았다. 으악! 손주 등록금?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돈 없으면 장사를 접던가 아니면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만들어 오던가. 아, 쭈그렁 할망구라 사줄 놈도 없겠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지난주 대들던 생선 가게 김씨가 이들에게 맞아 전치 8주가 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왕팔식의 부하, 노란 머리를 한 양아치가 낄낄거리며 침을 뱉었다. 형님, 이 할망구 가게 빼라고 하죠? 여기 목 좋은데 우리가 다방이나 하나 차립시다. 그럴까? 야 할망구. 들었지? 오늘까지 돈 안 가져오면 이 가게 불질러 버린다. 왕팔식은 발에 힘을 주어 할머니의 손을 비벼댔다.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시장통을 울렸다. 그때였다. 소란스러운 현장 한가운데로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비켜.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 구경하던 인파 사이를 뚫고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 독고하란이었다. 그녀는 떨어진 오징어를 줍고 있는 할머니 앞에 멈춰 섰다. 왕팔식이 눈을 가늘게 뜨고 화란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번들거렸다. 화란에 터질 듯한 가슴 라인과 탄탄한 허벅지, 그리고 도도한 분위기가 그의 저급한 욕망을 자극했다. 오, 이건 또 뭐야? 웬 영화배우 같은 년이 나타났네. 왕팔식이 밟고 있던 할머니의 손을 떼고 화란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여기 위험해. 오빠들이 지금 교육 중이거든. 근데 아가씨 보니까 내가 교육받고 싶네. 앙. 그의 부하들이 저질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형님 사이즈 나오는데요. 몸매가 아주 탱크입니다. 탱크. 와, 저 허벅지 봐라. 저기에 목 졸리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노란 머리가 화란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입맛을 다셨다. 누님, 운동 좀 했나봐? 엉덩이가 아주 화가 잔뜩 났네. 우리랑 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할까? 내가 아주 죽여주는 기술이 있거든. 화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그녀의 눈은 왕팔식과 부하들의 급소를 하나하나 스캔하고 있었다. 목젖, 명치, 관자놀이, 무릎 관절. 살생부가 머릿속에서 작성되고 있었다. 화란이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가 왕팔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입에서 똥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아침부터 똥을 퍼먹었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왕팔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뭐?
이 미친년이 돌았나? 그리고 화라는 시선을 바닥에 떨어진 오징어와 할머니의 퉁퉁 부은 손등으로 옮겼다. 음식을 버리고 노인을 폭행해? 내 놈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왕팔식의 이마에 핏대가 섰다. 그는 포항 바닥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감히 여자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이 시발년이 진짜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잡아. 전연 벗겨서 시장 한복판에 매달아 놔. 왕팔식의 고함과 동시에 노란 머리가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며 화란에게 달려들었다. 이년이 얼굴에 칼집을 내주마. 날카로운 칼날이 화란의 뺨을 노리고 날아들었다. 일반인이었다면 주저앉아 오줌을 지렸을 상황. 하지만 화란에게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감 칼싸움보다 느려 보였다. 4. 폭풍의 서막. 화란은 피하지 않았다. 칼이 닿기 직전 그녀의 왼손이 뱀처럼 뻗어나가 노란 머리의 손목을 낚아챘다. 노란 머리가 당황할 새도 없었다. 우득. 섬뜩한 파열음과 함께 노란 머리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다. 끄악. 화란은 비명을 지르는 놈의 손목을 놓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빈틈이 드러난 놈의 턱주가리에 오른손 바닥치기 장타를 꽂아 넣었다. 퍽. 둔탁한 타격음. 노란 머리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공중으로 붕 떴다가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눈이 뒤집힌 채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단 1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뭐야? 나머지 부하들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왕팔식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화라는 손을 탁탁 털며 왕팔식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또각. 워커 굽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다음은 누구냐? 덤빌 거면 한꺼번에 와. 내 휴가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 왕팔식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자는 평범한 민간인이 아니다. 킬러? 아니면 특수부대?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자신의 가오가 바닥에 떨어진다. 저 전연 죽여. 뭐하고 있어? 다 담가버려. 왕팔식이 고함을 지르며 품 안에서 3단봉을 꺼내들었다. 남은 3명의 부하들도 강목과 야구 방망이를 꺼내들고 화란을 포위했다. 화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훈련 대용으로는 나쁘지 않겠군. 그녀가 자세를 잡았다. 해병대 무적도 전투 태세. 시장통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야 이년아, 죽어라. 덩치 큰 부하 하나가 야구 방망이를 풀스윙으로 휘둘렀다. 화란은 상체를 숙여 가볍게 피한 뒤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명치. 그녀의 짧고 강한 주먹이 놈의 복부에 꽂혔다. 컥. 숨이 끊어지는 소리. 하지만 화란은 멈추지 않았다. 놈이 고통에 몸을 숙이자 그대로 놈의 머리통을 잡고 니킥니으킥을 얼굴에 날렸다. 코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덩치가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뒤에서 강목을 든 놈이 덮쳤다. 화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뒤차기를 날렸다. 군화발이 정확하게 놈의 사타구니를 강타했다. 가장 원초적인 고통.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다. 순식간에 셋을 처리한 화란. 이제 남은 건 왕팔식 뿐이었다. 왕팔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3단봉을 쥐고 있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너 정체가 뭐야? 화란이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맹수, 아니 상어 그 자체였다. 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질 더러운 군인이다. 화란이 왕팔식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자, 이제 내 놈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시간이다. 내 몸매가 어떻다고? 기술이 죽여준다고?
어디 한번 그 기술 좀 보여주지 그래. 왕팔식은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뒤에는 생선 좌판뿐이었다. 오, 오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서장이랑 형님 동생 하는 사이야. 너 건드리면. 경찰? 화란이 코웃음을 쳤다. 불러. 경찰이든 검찰이든 대통령이든 다 불러봐. 그들이 오기 전에 내 놈 뼈다귀가 몇 개나 남아있을지 궁금하니까. 화란의 주먹이 우직하게 쥐어졌다. 붉은 명찰의 휴일은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왕팔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쥔 삼단봉을 고쳐 잡았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이 엉덩이 골까지 적셨다. 눈앞의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부하 셋을, 그것도 싸움 깨나 한다는 놈들을 숨 쉴 틈도 없이 고기 반죽으로 만들어버렸다. 공포심이 뇌를 지배하려 했지만 여기서 물러나면 포항 바닥에서 독사파의 이름은 개똥밭에 구르는 자갈만도 못하게 될 터였다. 쪽팔려서 죽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낫다는 얄팍한 자존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에이, 이게 같은 년이. 죽어. 왕팔식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체중을 실어 휘두른 삼단봉이 공기를 찢는 소리를 냈다. 쇠막대기가 화란의 관자놀이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맞으면 두개골이 함몰될 수 있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하지만 화란에게 그 동작은 너무나 컸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체를 살짝 왼쪽으로 틀었다. 삼단봉이 그녀의 귓가를 스치며 허공을 갈랐다. 그 찰나의 순간 화란은 왕팔식의 빈틈, 즉 훤히 드러난 겨드랑이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늦어. 화란의 오른쪽 팔꿈치가 창처럼 왕팔식의 갈비뼈를 향해 꽂혔다. 우지끈.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생나무가 찢겨나가는 듯한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왕팔식의 몸 안에서 울려 퍼졌다. 갈비뼈 2대가 동시에 나가며 폐를 찔렀다. 커허. 왕팔식의 입에서 피 섞인 비명이 터져나왔다. 고통에 몸이 앞으로 꺾이는 순간 화란은 멈추지 않고 왼손으로 놈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마치 사냥감을 문 상어처럼 그녀의 악력은 절대 풀리지 않았다. 화란은 왕팔식의 무게 중심을 이용하여 그대로 바닥에 매다 꽂았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갈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려왔다. 내 갈비. 바닥에 처박힌 왕팔식이 꿈틀거렸다. 화란은 무심한 표정으로 워커 굽을 들어 왕팔식의 손등을 밟았다. 놈이 삼단봉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그 손이었다. 아, 잘못했습니다. 아까는 기술을 보여준다더니 보여줄 기술이 고작 비명 지르기인가. 화란은 발에 힘을 주며 천천히 비벼댔다. 왕팔식의 손가락 뼈들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들렸다. 주변을 둘러싼 상인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압도적인 응징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동안 독사파에게 당해온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통쾌함과 동시에 눈앞의 여자가 보여주는 무자비한 폭력성에 대한 경외감이 교차했다. 화란이 왕팔식의 머리채를 잡아 들어 올렸다. 콧대가 부러져 피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눈물과 콧물, 피가 뒤섞여 엉망진창이었다. 잘 들어라 양아치. 내 놈이 뱉은 말 기억하나?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했었지? 화란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내 놈 몸뚱어리로 갚아야 할 빚이 아주 많아. 할머니의 멍든 손등, 엎어버린 오징어값, 그리고 내 휴가를 망친 죄값까지. 화란이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비켜. 다들 비켜. 경찰차 3대가 급정거하며 멈춰섰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10여 명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들 뒤로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사내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렸다.
포항 북부경찰서 정보과장이자 이 구역의 실세 마석두 경감이었다. 그는 평소 독사파에게서 뇌물을 상납받으며 그들의 뒤를 봐주는 부패 경찰의 전형이었다. 현장을 본 마 경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닥에는 독사파 조직원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고 그들의 대장인 왕팔식이 웬 낯선 여자의 소나귀에 잡혀 피떡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왕 사장. 이게 무슨 꼴이야? 왕팔식은 구세주를 만난 듯 뭉개진 입으로 소리쳤다. 경감님. 살려주이소. 저 미친년이 사람 죽입니다. 우리 애들을 다 병신으로 만들어놨어에. 마 경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자신의 구역에서 자신이 봐주는 조직을 건드린다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화란 앞으로 걸어왔다. 이봐 아가씨, 이거 안 나? 대낮에 시장통에서 살인이라도 하려는 거야? 당장 그 손 떼고 무릎 꿇어. 화라는 왕팔식의 머리채를 잡은 채 고개만 돌려 마 경감을 바라보았다. 경찰이 늦군. 범죄 현장은 이미 정리되었다. 이 쓰레기들 수거해 가라. 마 경감은 기가 찼다. 겁을 먹기는커녕 자신에게 명령조로 말하는 이 여자의 태도에 뚜껑이 열렸다. 뭐? 수거해 가?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폭행치상의 기물파손, 게다가 흉기 소지까지. 너 오늘 감방 가서 콩밥 좀 먹어야겠다. 애들 뭐해? 수갑 채워. 경찰들이 공봉을 빼들고 화란을 포위했다. 왕팔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흐흐. 넌 이제 죽었어. 감방 가면 내가 특별히 독방으로 모셔줄게. 화라는 왕팔식을 바닥에 팽개치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 묻은 손을 닦으며 마 경감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조폭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갈취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조폭이 맞으니까 총알같이 튀어나오는군. 훌륭한 견찰 나셨어. 2년이 주둥이 안 닥쳐? 공무집행방해죄 추가해. 마 경감이 화란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화란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마 경감의 손목을 쳐냈다. 손버릇이 나쁘군. 그 손 내 몸에 닿는 순간 내 놈 옷 벗을 각오해야 할 거다. 뭐라? 옷을 벗어? 야 이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마석두야. 이 바닥에서 내 허락 없이 숨 쉬는 놈도 없어. 화라는 쓴웃음을 지으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마석두. 이름 기억해두지. 유치장에 쳐넣을 때 이름표는 달아줘야 할 테니까. 저게 진짜. 폰 빼서. 수갑 채워. 경찰들이 달려들려는 찰나 화라는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통화 연결음은 울리지 않았다. 즉시 연결이었다. 헌병대장. 화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소음을 잠재울 만큼 위압적이었다. 나다. 위치는 죽도 시장 건어물 골목. 무장 공비보다 더 악질인 놈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이 그들과 한패다. 전화기 너머에서 헌병대장 강대령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단장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병력 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특경대 전 병력 투입해. 무장해라. 5분 준다. 늦으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화란이 전화를 끊자 마 경감이 비웃으며 배를 잡고 웃었다. 푸하하. 헌병대? 사단장? 야, 너 배우 지망생이냐? 연기 아주 대상감이네. 어디서 뽕을 맞고 왔나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왕팔식도 킬킬거렸다. 형님, 전현 그냥 미친년입니다. 빨리 치워버리시죠. 화라는 시계를 보았다. 초침이 움직이고 있었다. 4분 30초 남았다. 내 놈들이 밖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 마 경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당장 끌고 가. 경찰 2명이 화란의 팔을 꺾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화란은 그들의 팔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유도 기술 중 하나인 발목 받치기였다. 쿵, 쿵. 경찰들이 낙엽처럼 바닥에 떨어졌다. 저항한다. 테이저건 쏴. 마 경감이 고함을 질렀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멀리서 들려오던 미세한 진동이 순식간에 거대한 굉음으로 바뀌었다. 시장 천막들이 거센 바람에 펄럭거리기 시작했다. 상인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게 뭐야? 거대한 그림자가 죽도 시장 위를 덮쳤다. 대한민국 해병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 2대가 시장 상공에 정지 비행을 하고 있었다. 헬기의 하강풍에 좌판의 물건들이 날아가고 먼지가 일었다. 그리고 시장 입구 도로 쪽에서는 육중한 굉음과 함께 헌병대 호송버스와 두돈반이라 불리는 전술 트럭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들이닥쳤다. 기익! 트럭이 멈추기도 전에 적재함에서 완전 군장을 한 헌병 특수임무대 SDT 대원들이 뛰어내렸다. 검은 대테러복의 붉은 명찰, K-워너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전원 위치로. 포위해. 헬기에서는 레펠이 내려왔고 헌병 대원들이 줄을 타고 시장 한복판으로 강화했다.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 아니 실제 전쟁터였다. 동작 그만. 전원 무기 버리고 엎드려.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마 경감과 경찰들 그리고 왕팔식 패거리는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다. 이건 꿈이어야 했다. 고작 여자 하나 잡으려고 군대가 출동하다니. 헌병대장 강대령이 지프차에서 뛰어내려 화란에게 달려왔다. 그는 마 경감과 조폭들을 밀치고 화란 앞에 서서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필승. 헌병대장 대령 강철민 사단장님의 호출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사단장. 그 단어가 마 경감의 고막을 때렸다. 사단장. 마 경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포항에서 해병대 사단장의 위상은 시장이나 국회의원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사단장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니. 화란은 강 대령의 경례를 받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마 경감과 왕팔식을 가리켰다. 이 구역은 지금부터 계엄 상황에 준한다. 저 쓰레기들 그리고 저 부패한 경찰놈들 전원 체포해. 혐의는 민간인 폭행, 갈취, 그리고 군 작전 방해 및 상관 모독이다. 명 받들겠습니다. 전원 체포해. 헌병들이 달려들어 왕팔식 패거리와 마 경감을 제압했다. 자, 잠깐. 오해입니다. 사단장님, 제가 몰라 뵙고. 마 경감이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서장님 부를 거야. 입 닥쳐. 군법 회의에 넘겨지기 싫으면 조용히 해. 강 대령이 마 경감의 귓가에 소리쳤다. 왕팔식은 이미 오줌을 지리며 바닥에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굉음을 내던 헬기가 선회하여 돌아가고 범죄자들을 태운 트럭이 사라졌다. 시장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경외와 감사가 섞인 정적이었다. 화란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멍하니 서 있는 오막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표정에서 방금 전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르신. 이제 괜찮으십니다. 소란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풍우가 지난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어수선했다. 화란은 바닥에 흩어진 마른 오징어와 쥐포를 묵묵히 주워 담았다.
해병대 사단장이 쪼그리고 앉아 건어물을 줍는 모습은 그 자체로 기이하면서도 뭉클한 광경이었다. 아이고 장군님, 이러지 마이소. 내 할게에. 귀한 손 더럽혀지게 시리. 오막내 할머니가 기겁하며 화란의 손을 말렸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다. 왕팔식의 구둣발에 짓밟혀 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오른 손등이 화란의 눈에 들어왔다. 화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다. 30년 전 월남전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잡았던 그 거칠고 메마른 손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르신 손부터 좀 봅시다. 화란은 거절하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파스와 붕대, 소독약을 사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할머니의 손등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거친 전장에서 부하들의 상처를 치료하던 그 솜씨였다. 고맙심더. 참말로 고맙심더.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네.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화란의 손등을 적셨다. 호강이라니요. 나라 지키는 군인이 국민을 지키지 못해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화란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붕대 감은 손으로 화란의 얼굴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아니라에. 장군님 눈을 보니 꼭 우리 영감 생각이 나서 그라지에. 우리 영감도 해병대였거든요. 눈매가 매섭고 고집불통인 게 꼭 닮았으심더. 해병대 출신이셨습니까? 화란의 눈이 커졌다. 포항 바닥에 해병 출신이 널리고 깔렸다지만 이 연세의 할머니 남편이라면 원로 중에 원로일 터였다. 하모에. 김철망이라고. 월남에도 갔다 오고 훈장도 받고 그랬는데 성질머리가 불같아서 제대하고도 맨날 깡 거리다가 화병으로 먼저 갔지에. 철망 상사님? 화란의 동작이 멈췄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이 맞춰졌다. 1994년 그녀가 소위로 임관하여 처음 배치받았던 수색대대. 그곳에는 미친 개라고 불리던 전설적인 행보관이 있었다. 여군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무시하던 다른 부사관들과 달리 가장 혹독하게 훈련시키면서도 뒤에서는 묵묵히 챙겨주던 참군인. 그가 바로 김철망 상사였다. 혹시 그분이 짜빈동의 귀신이라 불리던 김철망 상사님 맞습니까?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니, 장군님이 우리 영감을 웃지 아십니까? 제 스승이십니다. 화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거수 경례를 올렸다. 소위 시절 저를 해병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김철망 상사님이십니다. 사모님을 이렇게 뵙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다. 죽은 남편의 제자가 별 2개를 단 장군이 되어 나타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다니.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아이고 세상에. 영감이 보낸 기라. 화란은 할머니를 진정시키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드렸다. 한참을 울던 할머니가 조금 진정되자 화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 그놈들이 손주 등록금 이야기를 하던데 대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해병 가족의 일이라면 제가 돕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손주 연우. 유연우라고.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기자가 꾸민 착한 아인데 방학이라 할미 본다고 내려왔다가 연우 군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연우가 그 독사파 놈들 뒤를 캔다고 돌아다녔으심더. 그놈들이 재개발이다 뭐다 해서 시장 사람들 괴롭히는 걸 기사로 쓴다고. 내가 그리 말렸는데도 젊은 혈기에. 할머니는 가슴을 쳤다. 3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도 가출이니 뭐니 하면서 콧방귀도 안 뀌고 아까 그 왕팔식인가 하는 놈이 와서 그러더군요. 연우 살리고 싶으면 가게 빼고 도장 찍으라고. 안 그러면 연우 손가락을 하나씩 보내주겠다고. 화란의 주먹이 으스러질 듯 쥐어졌다. 분노가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용암처럼 치솟았다. 단순한 조폭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납치이자 감금 그리고 명백한 테러 행위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자신의 스승인 김철망 상사의 하나뿐인 핏줄이었다. 경찰이 신고를 무시했다고요? 마 경감 그 사람이 연우가 도박하다 빚져서 도망간 거라고. 수사 종결해버렸습니다. 퍼석. 화란이 쥐고 있던 나무 젓가락이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부패한 공권력과 결탁한 범죄 조직. 그들이 죄 없는 청년을 납치하고 노인을 협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치안 유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적은 포항이라는 도시에 기생하며 서민들의 피를 빠는 내부의 적이었다. 화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찾겠습니다. 경찰도 못 찾는 걸 웃지. 경찰은 돈을 쫓지만 해병대는 전우를 쫓습니다. 연우군은 제 스승님의 손자이니 제 조카나 다름없습니다. 제 명찰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살려서 데려오겠습니다. 화란의 눈빛은 확고했다. 할머니는 그 눈빛에서 죽은 남편의 모습을 보았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한 번 문 것은 놓지 않는 식인 상어의 눈빛을. 화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가게 밖으로 나와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이번에는 헌병대가 아니었다. 그녀의 연락처 목록 가장 깊숙한 곳, 비공식 라인에 저장된 번호였다. 박중령. 상대방은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다. 해병대 수색대대장 박진석 중령. 화란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이자 현존하는 인간병기라 불리는 사내였다. 필승. 사단장님 휴가 중 아니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휴가는 끝났다. 지금 즉시 청소도구 챙겨서 집합해. 청소라면. 박중령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쓰레기 소각 작전이다. 공식적인 명령서는 없다. 기록에도 남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실패하면 우린 다 옷 벗어야 한다. 할 수 있겠나? 전화기 너머에서 피식 웃음소리가 들렸다. 옷 벗을 각오야 입대할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와 목표만 주십시오. 목표는 독사파의 본거지, 그리고 실종된 민간인 유연우 구출이다. 적들은 무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봐주지 마라. 반항하면 뼈를 분리해버려. 알겠습니다. 애들 몇 명 데려갈까요? 제일 독한 놈들로 한 개 팀. 30분 뒤 칠포 해수욕장 폐회집으로 집합. 전화를 끄는 화란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포항의 푸른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사단장이 아니었다. 피냄새를 맡고 사냥을 시작하는 바다의 포식자 독고화란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지 않았다. 대신 김철수 부관이 몰고 온 관용차 검은색 세단이 그녀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김대위는 아무 말 없이 뒷문을 열었다. 이미 사단장의 눈빛만 봐도 상황을 파악한 것이다. 부대로 복귀합니까? 운전석에 앉은 김대위가 백미러로 물었다. 화란은 선글라스를 다시 끼며 짧게 대답했다. 아니, 전쟁터로 간다. 차는 굉음을 내며 시장을 빠져나갔다. 뒤에 남겨진 오막내 할머니는 멀어지는 차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부디 저 강인한 여인이 손자를 무사히 데려오기를, 그리고 다치지 않기를.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다.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포항의 밤을 피로 물들릴 거대한 심판의 서곡이라는 것을.
붉은 명찰을 단 사신들이 어둠 속에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칠포 해수욕장의 밤바다는 검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폐업한 지 오래되어 간판이 덜렁거리는 낡은 횟집 건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이곳은 귀신이 나올 듯 스산했지만 그 안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숨죽이고 있었다. 끽. 낡은 철문이 열리고 독고하란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사복 차림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검은색 전술 바지와 검은색 티셔츠, 그리고 방탄 조끼를 착용했다. 허벅지에는 묵직한 군용 대검이, 허리춤에는 개머리판을 접은 K-워너 기관단총이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위장 크림이 짙게 발려 있어 하얀 이와 번뜩이는 눈동자만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필승. 어둠 속에서 5개의 그림자가 일어섰다. 그들은 마치 어둠의 일부인 양 기척조차 없었다. 쉬어. 상황 보고해. 화란의 앞에 선 사내는 해병대 수색대대장 박진석 중령이었다. 185cm의 키에 바위 같은 근육을 가진 그는 인간이라기보다 걸어다니는 흉기에 가까웠다. 그의 뒤로 도열한 4명의 대원들은 박 중령이 직접 선발한 최정예, 일명 망치분대였다. 목표 지점 확인했습니다. 포항 신항만 인근 제3부두 청룡 물류 창고입니다. 겉으로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창고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사파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이자 인신매매 집결지입니다. 박 중령이 빔 프로젝터를 켜자 벽면에 창고의 도면과 감시 카메라 사진들이 떠올랐다. 규모가 꽤 크군. 네. 창고 내부에 상주하는 조직원만 3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는 겁니다. 놈들 중 일부는 러시아 마피아와 연계된 용병 출신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장 수준도 상당합니다. 권총은 기본이고 사제 엽총과 도검류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화라는 도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연우군의 위치는 지하 1층 냉동 창고 구역 안쪽에 밀실이 있습니다. 열감지 드론으로 확인한 결과 사람의 체온이 감지되었습니다. 놈들이 고문실로 쓰는 곳 같습니다. 화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고문실.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진입로는 정문과 후문은 CCTV와 경비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놈들이 경계가 삼엄합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개미는 못 들어가도 상어는 들어가지. 화란이 도면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창고 뒤편 바다와 맞닿아 있는 배수구였다. 이 배수구 바다로 연결되어 있지? 네. 하지만 그곳은 폐수가 나오는 곳이라 악취가 심하고 쇠창살로 막혀 있습니다. 절단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소음이 발생할 겁니다. 소음은 파도 소리가 덮어줄 거다. 냄새 따위는 시체 썩는 냄새보다 낫지. 화라는 대검을 뽑아 탁자 위에 꽂았다. 텅.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작전명은 토끼몰이가 아니다. 이건 청소다. 살아 움직이는 건 모조리 제압한다.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단 연우군은 털끝 하나 다치게 해선 안 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5명의 대원들이 낮고 굵게 대답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아닌 전의가 불타올랐다. 그때 구석에 묶여있던 사내 하나가 꿈틀거렸다. 아까 시장에서 잡아 온 왕팔식의 부하 중 한 명이었다. 입에 재갈이 물린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지옥에 끌려온 건지 감조차 잡지 못하고 있었다. 군인들이, 그것도 특수부대원들이 조폭 하나 잡자고 작전 회의를 하는 꼴이라니. 화란이 그에게 다가갔다. 사내가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냈다. 화란은 재갈을 풀어주었다. 말해. 연우군 아직 살아있나? 살아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막만 봤습니다. 누가 시켰지? 왕팔식 그 피라미 말고 진짜 대가리가 누구냐? 사내는 망설였다. 말하면 조직에게 죽고 말하지 않으면 이 여자에게 죽는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가 뿜어내는 공포가 훨씬 더 직접적이었다. 네, 백도훈. 백도훈 대표입니다. 푸른 개발 대표이자 독사파 실질적인 보스입니다. 그 사람이 시켰습니다. 백도훈. 화라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놈도 오늘 창고에 있나? 네. 오늘 큰 도박판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지역 유지들이랑 국회의원도 온다고. 국회의원이라. 판이 생각보다 크군. 화라는 사내의 턱을 잡고 눈을 마주쳤다. 너는 운이 좋았다. 여기서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만약 허튼 수작 부리면 내 놈이 뱉은 그 이름값만큼 고통받게 될 거다. 화라는 다시 재갈을 물리고 대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들었지? VIP들이 오신단다. 우리가 가서 화끈하게 접대해 드려야지. 침투 개시.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장비를 챙겼다. 소음기가 장착된 총기, 야간 투시경, 섬광탄, 그리고 날카롭게 갈린 대검. 그들은 그림자처럼 횟집을 빠져나갔다. 밖에는 고무보트가 대기하고 있었다. 화라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보트에 올랐다. 밤바다의 검은 파도가 그녀를 반겼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포항신항만 제3부두.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성벽처럼 쌓여있는 그곳에 청룡 물류라는 간판이 걸린 대형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물류 창고였지만 창문 하나 없이 굳게 닫힌 철문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평범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창고 내부는 대낮처럼 환했다. 수백 평 규모의 공간에는 물류 상자 대신 거대한 도박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정장을 입은 사내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칩을 걸며 욕망을 배설하고 있었다. 그들을 지키는 건 험상궂은 인상의 조직원들이었다. 허리춤에 칼과 공봉을 찬 그들은 매의 눈으로 입구를 감시하고 있었다. 오늘 물이 좋은데? 의원님도 오시고. 문지기 역할을 하던 조직원 강 씨가 하품을 하며 옆 동료에게 말했다. 그러게. 근데 아까 낮에 시장에서 왕 형님이 웬 여자한테 당했다는 소리 들었냐? 에이, 헛소문이겠지. 왕 형님이 어떤 사람인데 여자한테 당해? 그것도 혼자서? 그렇지? 근데 연락이 안 된다니까 찝찝하네. 그때였다. 파직. 창고 뒤편 배전반에서 작은 불꽃이 튀었다. 뭐야? 강 씨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창고 전체를 밝히던 수십 개의 조명이 동시에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다. 깍! 뭐야? 불 켜. 비상전력 돌려. 도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의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다. 조직원들은 당황하여 손전등을 켜고 우왕좌왕했다. 진정해. 다들 자리에 있어. 발전기 돌리고 올 테니까. 강 씨가 손전등을 비추며 배전반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배전반에 도착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검은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서걱.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목덜미 급소를 정확히 눌렀다. 찌르지 않고 기절시키는 혈자리였다. 강 씨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허물어졌다. 그를 잡은 건 야간 투시경을 쓴 망치 1호 박중령이었다. 1구역 클리어. 진입한다. 박중령의 무전과 함께 천장의 환기구와 바닥의 배수구 덮개가 동시에 열렸다. 4명의 대원과 독고하란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공포에 질린 먹잇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냥 시작. 화란의 명령이 떨어졌다.
대원들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손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 퍽, 억, 털썩.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쓰러지는 소리만 들릴 뿐 누구도 적의 실체를 보지 못했다. 야, 김씨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갔냐고. 조직원 최 씨가 사라진 동료를 찾으며 손전등을 휘둘렀다. 불빛이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그의 손전등 불빛 안에 기괴한 형상이 잡혔다. 검은 옷을 입고 4개의 눈야간 투시경을 가진 괴물이 바로 코앞에 서 있었다. 힉! 최 씨가 곤봉을 휘두르려 했지만 괴물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우득! 화라는 최 씨의 팔을 꺾어 곤봉을 빼앗고 그대로 그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아악! 최 씨의 비명이 신호탄이었다. 공포에 질린 조직원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무작정 달려들었다. 적이다. 죽여. 하지만 그것은 불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꼴이었다. 화란과 대원들은 어둠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들은 조직원들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급소만을 골라 타격했다. 화란은 춤을 추듯 움직였다. 달려드는 놈의 주먹을 흘리고 명치에 주먹을 꽂아 넣고 뒤에서 덮치는 놈에게는 업어치기를 선사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곤봉은 춤을 추듯 놈들의 관절을 부수고 근육을 파괴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조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잠식했다. 도박판의 손님들은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 벌벌 떨었다. 화라는 중앙홀을 정리하고 가장 안쪽 VIP 룸을 향해 걸어갔다. 굳게 닫힌 철문 앞을 덩치 큰 사내둘이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놈들과 달랐다. 침착하게 엽총을 겨누고 있었다. 거기 누구냐? 더 다가오면 쏜다. 해병. 화란의 짧은 대답과 함께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섬광탄의 핀을 뽑아 던졌다. 눈 감아. 사내들이 고개를 돌렸지만 늦었다. 번쩍. 강렬한 섬광과 굉음이 터져 나왔다. 으악. 내 눈. 사내들이 눈을 감싸 쥐고 뒹굴었다. 화란은 연기 속을 뚫고 들어가 두 놈의 목덜미를 동시에 가격하여 기절시켰다. 철문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전자도어록이 잠겨 있었다. 박중령이 다가왔다. 폭파할까요? 아니. 조용히 딴다. 박중령이 특수 장비를 꺼내 도어록에 갖다 대자 몇 초 만에 띠리릭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문을 열자 매캐한 담배 연기와 비릿한 피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호화롭게 꾸며진 방 한가운데 백도훈 대표가 소파에 앉아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허영심 국회의원이 사색이 된 얼굴로 떨고 있었다. 그리고 방 구석 쇠사슬에 묶인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청년. 유연우였다. 백도훈은 화란을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다. 호. 군인이 여기까지 오다니. 포항 바닥 좁다더니 별일이 다 있군.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사내가 있었다. 긴 머리를 묶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 독사파의 1번 칼잡이 동리였다. 화란은 백도훈을 무시하고 연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살아있나? 대원 하나가 연우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했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탈수 증세와 다발성 골절이 의심됩니다. 화란의 눈에서 붉은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천천히 백도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기도해라. 지옥의 자리가 남아있기를. 백도훈이 킬킬거렸다. 아가씨, 여기가 어딘지 알고나 떠드나? 여긴 내 왕국이야. 군대? 법? 그딴 건 여기 없어. 동리야, 저녁 목 따서 술안주로 가져와라.
동리가 품에서 날카로운 사시미칼 2자루를 꺼내 들었다. 그는 뱀처럼 유연한 동작으로 화란에게 다가왔다. 계집치고는 제법인데 내 칼을 피할 수 있을까? 화란은 총을 등 뒤로 돌려 매고 허벅지에 있던 대검을 뽑아들었다. 칼? 귀엽군. 과일이나 깎아 먹어라. 좁은 VIP 룸안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감돌았다. 동리라 불리는 칼잡이는 일반적인 조폭과는 격이 달랐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2개의 칼을 역수로 쥔 그는 낮은 자세로 화란의 하체를 노리고 파고들었다. 쉿, 쉿. 칼날이 춤을 추듯 화란의 허벅지와 복부를 노렸다. 화란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했다. 옷깃이 베어져 나갔지만 살은 닿지 않았다. 빠르군. 동리가 감탄하며 공격의 속도를 높였다. 그의 칼은 쉴 새 없이 몰아쳤다. 화란은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쟀다.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상대의 리듬을 읽고 있었다. 피하기만 해선 못 이길 텐데. 동리가 비웃으며 크게 휘둘렀다. 화란의 목을 노린 참격이었다. 그 순간 화란의 눈빛이 변했다. 누가 피한다고 했지? 화란은 물러나는 대신 앞으로 돌진했다. 칼날이 목을 스치기 직전 그녀는 왼팔에 두른 케블라 소재의 전술 장갑으로 칼날을 막아냈다. 깡! 금소금이 튀었다. 동리의 눈이 커졌다. 칼을 막아? 맨손으로? 화란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오른손에 쥔 대검으로 동리의 손목을 찍어 눌렀다. 이건 전쟁이다 애송아. 화란은 동리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그대로 박치기를 날렸다. 퍽. 이마와 이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동리가 어지러움에 비틀거렸다. 화란은 그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치고 턱주가리에 엘보를 꽂았다. 크역. 동리가 바닥에 쓰러졌다. 화란은 쓰러진 놈의 발목을 밟아 부러뜨렸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확인 사살이었다. 으악. 방금 전까지 여유를 부리던 백도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최강 전력이 단 1분 만에 박살났다. 너 뭐야?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백도훈이 소파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옆에 있던 허영심 의원은 이미 기절해 있었다. 화란은 피 묻은 대검을 닦으며 백도훈에게 다가갔다. 왕국? 여기가 내 왕국이라고 했나? 화란은 백도훈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이제부터 여기는 내 무덤이다. 살려줘. 돈 줄게. 얼마면 돼? 10억? 100억?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마. 화란은 백도훈을 벽으로 밀어붙였다. 연우군을 왜 납치했지? 무엇을 감추려고? 그게 재개발 비리 장부. USB. 그놈이 그걸 가지고 있어서. 어디 있나 그 장부. 금고. 저기 금고에 있어. 제발 살려만 줘.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굉음이 들려왔다. 단순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아니었다. 헬기 소리도 아니었다. 중장비가 움직이는 소리였다. 사단장님, 상황 발생. 박중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외부에서 무장 병력이 진입하고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이상합니다. 시위 진압용이 아니라 대테러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라고? 화란이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경찰 특공대 복장을 한 수십 명의 병력이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지휘 차량에서는 마석두 경감이 아닌 훨씬 더 높은 계급장을 단 사내가 확성기를 들고 있었다. 경북지방경찰청 차장이었다. 안에 있는 테러범들은 들어라. 너희는 포위됐다. 즉시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저항하면 사살하겠다. 테러범?
군인을 테러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백도훈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흐흐흐. 봤지? 내가 말했잖아. 여긴 내 왕국이라고. 저 밖에 있는 경찰청 차장님, 나랑 아주 막역한 사이거든. 넌 이제 끝이야. 군인이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렸다. 뉴스 특종감이네. 이것은 함정이었다. 아니, 놈들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했다. 조폭과 경찰 그리고 정치권이 한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덮기 위해 군대마저 적으로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화라는 백도훈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기절시켰다. 시끄러우니까 좀 자라. 그녀는 박중령을 보았다. 퇴로 확보해. 정문과 후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특공대가 진입 준비 중입니다. 섬광탄 터뜨리고 들어오면 우리도 버티기 힘듭니다. 교전하면 아군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집니다. 정치? 개소리. 놈들이 원하는 건 연우군과 증거인멸이다. 우리가 죽어서 나가면 놈들 시나리오대로 되는 거야. 화라는 쓰러져 있는 연우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던 낡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배수구. 예. 아까 말했지. 냄새나는 배수구. 거기로 나간다. 하지만 쇠창살이. 내가 뚫는다. 박중령, 너희는 연우군을 데리고 엄호해. 내가 앞장선다. 하지만 명령이다. 움직여. 화라는 대원들을 이끌고 창고 뒤편 배수구 쪽으로 달렸다. 밖에서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최루탄이 터지며 창고 안으로 가스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콜록, 콜록. 화라는 방독면을 꺼내 연우에게 씌웠다. 배수구 입구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굵은 쇠창살이 길을 막고 있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검은 물이 발목을 적셨다. 시간이 없습니다. 놈들이 들이닥칩니다. 화라는 K-워너 기관단총을 쇠창살 연결 부위에 겨누었다. 귀마가. 타다다당, 타다다당. 불꽃이 튀며 쇠창살이 뜯겨나갔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다. 화라는 총을 던지고 덜렁거리는 쇠창살을 양손으로 잡았다. 흐읍. 그녀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다. 핏줄이 도드라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끼익.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괴력으로 쇠창살이 휘어지기 시작했다. 됐다. 나가. 박중령과 대원들이 연우를 업고 개구멍만 한 틈으로 빠져나갔다. 마지막으로 화란이 빠져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쫓아온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거기서 사격 개시. 탕, 탕. 총알이 벽에 박혔다. 실탄이었다. 놈들은 생포할 생각이 없었다. 죽여서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화라는 배수구 밖으로 몸을 날렸다. 풍덩. 차가운 바닷물이 그녀를 감쌌다. 썩은 물과 소금물이 뒤섞인 물속에서 화라는 눈을 떴다. 보트가 대기하고 있었다. 타십시오. 대원들이 화란을 끌어올렸다. 보트 엔진이 굉음을 내며 밤바다를 갈랐다. 뒤에서는 경찰 헬기가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쫓아오고 있었다. 따돌려. 파도 속으로 들어간다. 화라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멀어지는 부두를 노려보았다. 손에는 백도훈의 금고에서 챙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다. 화라는 떨고 있는 연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걱정 마라. 누나가 다 해결해 줄게. 연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누나가 아니라 이모뻘 아니십니까? 화란이 피식 웃었다. 살아있는 거 보니 다행이네. 말대꾸할 힘도 있고. 보트는 거친 파도를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포항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과 그에 맞서는 해병대 사단장의 전쟁은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포항 앞바다. 파도는 집채만하게 일렁이며 작은 고무보트를 삼킬 듯이 덤벼들었다. 엔진 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혀 희미했다. 화라는 보트 난간을 꽉 잡은 채 뒤쪽 멀어지는 육지를 응시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포항 시내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사단장님, 연우군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진석 중령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보트 바닥에 누운 유연우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있는지 호흡할 때마다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홈이 곧 안전 가옥으로 간다. 거기라면 놈들의 눈을 피할 수 있어. 화란이 지시했다. 홈이 곧 끝자락 절벽 아래 숨겨진 해안 동굴 근처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용 안전 가옥이 있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오직 소수만이 아는 은신처였다. 30분 뒤 보트가 거친 자갈 해변에 닿았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연우를 업고 절벽 사이 좁은 틈으로 이동했다. 덩굴과 바위로 가려진 입구를 통과하자 낮지만 견고한 콘크리트 벙커가 나타났다. 의무관, 당장 수술 준비해. 나머지 대원들은 경계 서고 통신 보안 유지한다. 화라는 젖은 전투복을 벗을 새도 없이 연우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팀 내에는 응급처치 전문 부사관이 있었다. 낡은 발전기가 돌아가고 희미한 전등이 켜졌다. 수술대가 펼쳐지고 긴박한 응급수술이 시작되었다. 화라는 벙커 구석에 있는 낡은 책상에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물에 젖지 않는 방수팩에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백도훈의 금고에서 가져온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자 열쇠였다. 그녀는 군용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정보가 출신인 박중령에게는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암호 해제되었습니다. 화면에 수백 개의 파일이 떴다. 화라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점점 커지며 차갑게 굳어갔다. 이건 단순한 뇌물 장부가 아니군. 화면에는 포항신항만 확장공사라는 제목 아래 기괴한 도면과 자금 흐름도가 있었다. 단순한 항만 확장이 아니었다. 지하 깊은 곳에 거대한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고 그 자금을 빼돌려 무기를 밀매하는 국제적인 범죄 계획서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허영심 국회의원과 백도훈 대표 그리고 놀랍게도 국방부 군수사령부 소속의 고위 장성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미친놈들.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화란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다. 쿵.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때 벙커 한쪽에 켜둔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속보 해병대 소장, 무장 탈영 및 민간인 납치 혐의로 수배. 화면에는 독고화란의 군 복무 사진과 함께 위험인물, 즉시 사살 가능이라는 자막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다. 앵커는 심각한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오늘 오후 해병대 제1사단장 독고화란 소장이 부하들과 함께 무장 탈영하여 포항 시내의 한 물류 창고를 습격했습니다. 그녀는 민간인 사업가들을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경찰에게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군 당국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화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빠르네. 시나리오 하나는 기가 막히게 썼어. 박중령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사단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우리가 민간인을 납치했다니요. 저들이야말로 범죄자들입니다. 진정해. 놈들은 지금 똥줄이 타는 거야.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수작이지.
화라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그녀는 이제 국가의 영웅에서 쫓기는 반역자가 되었다. 군과 경찰, 언론까지 모두 적이었다. 고립무원. 하지만 화란의 눈빛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맹렬하게 타올랐다. 박중령, 우리에게 남은 탄약은? 기관단총 탄창 각 3개, 섬광탄 2발 대검. 그리고 의지뿐입니다. 충분해. 화란이 일어서서 대원들을 둘러보았다. 잘 들어라. 지금 밖에서는 우리를 반역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명심해라. 우리가 지키려는 건 부패한 윗대가리들이 아니라 저기 누워있는 죄 없는 청년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이 나라의 정의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작전을 변경한다. 도망치는 건 끝났다. 이제 우리가 사냥한다. 같은 시각 포항경찰서 상황실. 경북지방경찰청 차장과 허영심 국회의원 그리고 붕대를 감은 백도훈이 모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포항시내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이동하고 있었다. 아직도 못 찾았다고? 쥐새끼 한 마리 못 잡아서 세금을 처먹어? 허영심 의원이 재떨이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놈들이 해상으로 도주해서 레이더망을 피했습니다. 경찰차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백도훈이 이를 갈았다. 그 USB가 공개되면 우린 다 끝장이야. 단순한 비리 장부가 아니라고. 내 목숨줄이 달렸단 말이야. 그때 상황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내들이 들어왔다. 군복도 경찰 제복도 아닌 짙은 회색 전술복을 입은 외국인들이었다. 그들의 팔에는 블랙 맘바라는 용병 회사의 마크가 붙어 있었다. 그들의 리더인 거구의 러시아인 이반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걱정 마라. 우리는 냄새를 잘 맡는다. 허영심 의원이 눈을 빛냈다. 자네들이 그 유명한 해결사들인가? 돈은 얼마든지 주겠네. 그 여자 독고하란의 목을 가져와. 그리고 USB도. 이반이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상어 사냥이라. 재밌겠군. 놈들은 분명 숨을 곳을 찾았을 거다. 포항에서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지. 이반이 지도 위에 한 지점을 칼로 찍었다. 홈이 곧 해안 절벽이었다. 출발한다. 사냥개들을 풀어라. 새벽 3시. 홈이 곧 안전 가옥. 잠시 눈을 붙이고 있던 화란이 번쩍 눈을 떴다. 본능적인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파도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이질적인 소음. 모터 소리 그리고 군화 발소리. 기상. 저기다. 화란의 외침과 동시에 벙커 입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쾅. 철문이 날아가고 최루탄이 굴러들어왔다. 콜록. 방독면 착용. 응사해. 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했다. 연기 속에서 붉은 레이저 포인터들이 춤을 추며 들어왔다. 용병들이었다. 놈들의 사격 솜씨는 정교했다. 여긴 틀렸어. 뒷문으로 나간다. 화란은 연우를 둘러업은 대원을 앞세우고 벙커 뒤편의 비상 탈출구로 향했다.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자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 숲속이었다. 추격해. 놈들을 숲으로 몰아넣어. 뒤에서 이반의 고함이 들렸다. 헬기 서치라이트가 숲을 훑기 시작했다. 화란은 지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단 하나. 해병대의 영원한 훈련장이자 그녀의 안방인 운제산뿐이었다. 운제산으로 간다. 그곳이라면 놈들을 요리할 수 있어. 일행은 어둠을 틈타 산속으로 내달렸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뒤에는 용병들이, 하늘에는 헬기가, 그리고 산 아래 도로에는 경찰 병력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게다가 부상자인 연우까지 데리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없었다. 운제산 깊은 골짜기.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은 신비롭기까지 했지만 그곳은 곧 피바다로 변할 예정이었다. 화라는 대원들을 멈춰 세웠다. 여기서 놈들을 맞이한다. 박중령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탄약이 부족합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정면 승부를 한다고 했나? 화란이 씩 웃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칡넝쿨과 썩은 나무 토막 그리고 뾰족한 돌들을 주워들었다. 여기는 내 앞마당이다. 30년 동안 이 산에서 굴렀어. 돌멩이 하나, 풀 한 포기가 다 내 무기다. 부비 트랩을 설치한다. 해병대식으로. 대원들은 화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익숙한 솜씨로 숲을 살인 함정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칡넝쿨을 엮어 발목 지뢰를 만들고 탄력 좋은 나뭇가지를 휘어 뾰족한 창을 매달았다. 잠시 후 숲 아래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용병들이었다. 그들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지만 이 산의 지형은 몰랐다. 조심해. 놈들이 매복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반이 손신호를 보내며 앞장섰다. 그때 선두에 있던 용병이 낙엽 더미를 밟았다. 툭.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휘어졌던 나뭇가지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날카로운 대나무 창이 용병의 가슴을 관통했다. 함정이다. 산계해. 용병들이 당황하여 흩어졌다. 하지만 그것이 화란이 노린 바였다. 흩어진 놈들은 각계격파의 대상이 될 뿐이었다. 화란은 나무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타잔처럼 넝쿨을 타고 내려와 용병 하나의 뒤를 덮쳤다. 서걱. 대검이 놈의 목동맥을 끊었다. 소리 없는 죽음이었다. 아나. 화란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박중령과 대원들도 유령처럼 움직였다. 바위 뒤에서 덤불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놈들의 발목을 긋고 목을 꺾었다. 총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오직 비명과 바람 소리뿐이었다. 이 쥐새끼들이 나와서 싸워. 이반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소리쳤다. 나무 껍질이 튀고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졌다. 화란은 나무 뒤에 숨어 놈의 탄창이 비기를 기다렸다. 딸깍. 탄창이 비는 소리. 지금이다. 화란이 튀어나갔다. 그녀는 돌멩이를 집어 던져 이반의 시선을 돌린 뒤 놈의 옆구리로 파고들었다. 덩치만 컸지 둔하구나. 화란은 이반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 꿇리고 놈의 턱에 니킥을 날렸다. 퍽. 거구의 이반이 뒤로 낮아빠졌다. 너는 악마야. 아니, 나는 해병이다. 화란은 이반을 기절시키고 놈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무전기 너머로 경찰 차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상황 보고해. 잡았나? 화란은 송신 버튼을 눌렀다. 들리나? 내 놈들이 보낸 사냥개들은 다 똥개가 되어버렸다. 다음은 내 차례다. 목 씻고 기다려라. 돕고 하란. 화란은 무전기를 부수어버렸다. 숲속의 전투는 화란 팀의 압승이었다. 용병들은 전멸하거나 도망쳤다. 하지만 화란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놈들은 더 큰 병력을 보낼 거야. 그리고 연우군의 상태가 한계다. 연우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수술 부위가 덧나고 있었다. 더 이상 산에 머물 수 없어. 결판을 내야 해. 화란은 결단을 내렸다. 놈들의 본거지로 간다. 놈들이 우리를 찾으러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놈들의 심장을 찌른다. 화란은 대원들을 모았다. 그들의 몰골은 처참했다.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피와 진흙 범벅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목표는 포항 남구에 있는 청룡 리조트다. 청룡 리조트.
백도훈이 운영하는 초호화 리조트이자 카르텔의 비밀 회합 장소였다. 오늘 밤 그곳에서 해외 무기상들과의 최종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정보를 USB에서 확인했었다. 그곳에 놈들의 서버가 있고 놈들의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곳에 허영심과 백도훈, 그리고 배후의 모든 쓰레기들이 모인다. 하지만 저희 병력으로는 리조트 경비를 뚫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곳은 요새나 다름없습니다. 박중령의 말은 사실이었다. 리조트는 사설 경비업체와 매수된 경찰 병력으로 철통같이 보호받고 있을 터였다. 화라는 미소를 지었다. 누가 우리끼리만 간다고 했나? 화라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하나 꺼냈다. 오막내 할머니가 챙겨준 남편 김철망 상사의 유품인 수첩이었다. 그곳에는 빛바랜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해병은 전우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해병은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화라는 마을로 내려가 공중전화를 찾았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필승. 김하사님 되십니까? 접니다. 독고하란 소위입니다. 아니, 지금은 소장입니다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박상병님 잘 지내십니까? 예, 나라가 개판이라 청소 좀 하려고 합니다. 삽자루 대신 총이 좀 필요한데. 전국 각지, 아니 포항 바닥 곳곳에 숨어있던 전설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은퇴하고 횟집을 하던 김하사, 택시 운전을 하던 박상병, 농사를 짓던 최중사. 그들은 머리가 희끗하고 배가 나왔지만 독고하란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빛이 변했다. 장군님이 부르신다. 빨간 명찰 달고 쪽팔리게 살지 말자고 했지. 그들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예비군 군복을 꺼내 입었다. 냄새나는 전투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수의보다 더 값진 옷이었다. 밤 9시 청룡 리조트.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다. 허영심 의원과 백도훈 그리고 외국인 무기상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거래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었다. 하하. 이제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는 겁니다. 허영심이 거만하게 웃었다. 그때 리조트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경비원들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트럭 수십 대가 라이트를 켜며 나타났다. 트럭 짐칸에는 빨간 명찰을 단 노병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심지어 예초기 날을 단 막대기까지 들려 있었다. 우리가 누구냐고? 대한민국 해병대 예비역들이다. 이 새끼들아. 와. 노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리조트 정문을 뚫고 들어왔다. 그들의 기세는 정규군 못지않았다. 막아. 막으라고. 백도훈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경비원들과 경찰들이 몰려나와 노병들을 막아섰다. 난투극이 벌어졌다. 최루탄이 터지고 물대포가 발사되었지만 노병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밀어붙여. 장군님이 들어가실 길을 열어라. 횟집 사장 김하사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선두에 섰다. 그들은 인간 방패가 되어 경찰 병력을 몸으로 막아냈다. 그 혼란을 틈타 리조트 후방 절벽. 독고하란과 5명의 정예 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방수 팩에 담긴 전술 단말기가, 손에는 K1어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다. 진입한다. 화라는 유리창을 깨고 연회장 2층 난간으로 뛰어들었다. 챙그랑.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며 파티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독고하란이다. 백도훈이 소리쳤다. 화라는 난간에서 뛰어내려 테이블 위로 착지했다. 그녀의 총구는 정확하게 허영심 의원의 이마를 겨누고 있었다. 파티는 끝났다. 음악이 멈추고 정적이 흘렀다. 수많은 경호원들이 총을 겨눴지만 감히 쏘지 못했다. 화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에이, 이 미친년.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허영심이 떨면서 소리쳤다. 어디긴. 범죄 현장이지. 화라는 한 손으로 단말기를 조작해 연 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자, 다들 주목.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 영상이다. 스크린에 USB의 내용이 떴다. 불법 자금 내역 잠수함 기지 도면 그리고 백도훈과 허영심이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 녹음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이번에 국방장관 놈만 잘 구워 삶으면 수천억은 껌이야. 애들 몇 명 죽는 거야 사고 처리하면 그만이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특히 외국 바이어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이건 조작이야. 다 거짓말이야. 허영심이 발악했다. 조작?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화란이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었다. 실시간 뉴스 속보였다. 속보 국방부 포항 비리 카르텔 전모 확인. 특별수사본부 급파. 화란이 호미곶에 있을 때 미리 믿을 만한 언론사 선배에게 자료를 넘겼던 것이다. 이미 전 국민이 이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고 있었다. 끝났다. 허영심, 백도훈. 당신들을 내란 음모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백도훈이 눈이 뒤집혀 경호원의 총을 빼앗았다. 다 죽어. 같이 죽자. 그가 화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탕. 단 한 발의 총성. 백도훈의 손에 들린 총이 튕겨나갔다. 연 회장 입구 휠체어에 탄 채 링거를 꽂은 유연우가 권총을 들고 있었다. 비틀거리는 손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 뒤로 오막내 할머니와 박중령이 서 있었다. 우리 할머니 가게에서 행패 부린 죗값이다. 연우가 힘겹게 말했다. 화란은 쓰러진 백도훈을 밟고 허영심에게 수갑을 채웠다. 당신들에게는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 따위 없다. 죄를 낱낱이 불 때까지 잠도 못 잘 줄 알아라. 밖에서는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경찰이 아니었다. 해병대 헌병대와 국군기무사령부 헬기였다. 진짜 정의가 도착한 것이다. 화란은 창밖을 보았다. 예비역 노병들이 헌병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환호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백도훈과 허영심은 꼬리일 뿐.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몸통, 국방부 내의 거대한 검은 세력은 아직 건재했다. 그때 화란의 주머니 속 진동이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축하하네 독고 소장. 1라운드는 자네 승리야. 하지만 서해를 조심하게. 진짜 전쟁은 거기서 시작될 테니까. 전화는 끊어졌다. 화란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겨우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포항 사건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혀 있었다. 국방부 지하 벙커에 위치한 특별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독고하란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군 검찰단 소속의 대령들이 층층이 쌓인 서류를 넘기며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다. 독고 소장. 당신은 영웅입니까? 아니면 통제불능의 무법자입니까? 깐깐하게 생긴 군 검찰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롭게 물었다. 민간시설 파괴, 무단 병력 운용, 그리고 국회의원 폭행. 여론이 당신 편이라고 해서 군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화란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자신의 안위 따위가 아니라 포항 작전 직후 걸려왔던 그 의문의 전화에 꽂혀 있었다. 진짜 전쟁은 서해에서 시작된다.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국방부 장관이 들이닥쳤다. 그의 표정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조사 중지해. 당장 돕고 소장 풀어줘.
장관님, 아직 조사가. 지금 그따위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상황이 터졌어. 장관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벽면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뉴스 특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긴급 속보 서해 최북단 백령도 기상관측소 통신 두절. 무장 괴선박 출현.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오늘 새벽 4시경 백령도 북단에 위치한 해군 레이더 기지와 기상관측소가 정체불명의 무장 세력에게 점거당했습니다. 현재 섬 주민 일부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 첩보가 있으며 적들은 우리 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화란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가져온 그 USB. 거기에 있던 잠수함 기지 도면과 연관이 있어. 놈들의 진짜 목적은 관측소 지하에 비밀리에 설치된 차세대 음향 탐지 시스템 고스트 이어의 핵심 부품을 탈취하는 거야. 그게 넘어가면 우리 해군 잠수함 전력은 모조리 고철 덩어리가 된다. 화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맹수처럼 번뜩였다. 지휘권 주시겠습니까? 자네밖에 없어. 놈들은 일반적인 북한군이 아니야. 다국적 용병과 내부 배신자가 결탁한 혼성 부대야. 정규전 방식으로는 안 통한다. 가장 독하고 가장 미친 개가 필요해. 명 받들겠습니다. 놈들의 아가리를 찢어놓고 오겠습니다. 화란은 조사실을 나서며 정복 단추를 풀었다. 그녀는 다시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야 했다. 휴식은 끝났다. 백령도 인근 해상은 지옥 그 자체였다. 태풍급의 강풍과 5m가 넘는 파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해상작전 헬기 수리온 안에서 화란은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여명의 강철 작전의 총지휘관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포항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박진석 중령과 최정의 수색대원들, 그리고 해군 특수전전단 UDTSEAL 대원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현장 상황 보고해. 최악입니다. 적들은 기상관측소를 요새화했습니다. 대공 미사일까지 설치해 헬기 접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상 침투조인 알파팀은 높은 파도 때문에 고무보트가 전복될 위기입니다. 통신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다. 알파 팀장, 응답해. 지지직, 지직. 무전기 너머로 거친 파도 소리와 총성이 들려왔다. 여기는 알파. 해안 절벽 300m 전방. 적의 기관총 사격이 너무 거셉니다. 대원 2명 부상. 진입 불가능합니다. 회항해야 합니다. 회항은 없다. 화란이 마이크를 잡았다. 잘 들어라. 지금 놈들은 부품을 뜯어내고 있다. 우리가 늦으면 대한민국 바다는 뚫린다. 파도를 뚫을 수 없다면 파도가 되어라. 사단장님. 하지만 이 날씨의 상륙은 자살 행위입니다. 박중령이 만류했다. 화란은 헬기 창밖을 보았다. 성난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있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적들도 설마 인간이 오르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곳. 지도 펴. 관측소 후방, 저기 보이는 귀신 절벽으로 간다. 예. 거긴 수직 90도의 깎아지른 절벽입니다. 높이만 100m가 넘습니다. 게다가 젖어 있어서 미끄러지면 즉사입니다. 그래서 놈들도 거긴 경계를 안 섰을 거야. 내가 선두에 선다. 자신 없는 놈은 여기서 내려. 대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지휘관 식인 상어 독고하란이 간다면 그것은 작전이 된다. 악, 따르겠습니다. 헬기가 요동치며 절벽 쪽으로 접근했다. 화란은 로프를 몸에 감았다. 보여주자. 해병이 왜 해병인지. 차디찬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화란은 젖은 바위를 손가락으로 움켜쥐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지금 100m 높이의 수직 절벽 중간에 매달려 있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성난 파도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고 위를 보면 까마득한 어둠뿐이었다. 헉, 헉. 그녀의 뒤를 이어 박중령과 10명의 대원들이 개미떼처럼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었다. 한 번의 실수는 곧 죽음이었다. 놈들은 방심하고 있다. 화라는 이를 악물었다. 적들은 기상 악화로 인해 한국군이 감히 침투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레이더만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이 무모함이야말로 유일한 승산이었다. 40분간의 사투 끝에 화란의 손이 절벽 끝자락에 닿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위를 살폈다. 초소 하나가 보였고 우비를 입은 경계병 2명이 잡담을 나누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국놈들 이 날씨에 오겠어? 다들 얼어 죽었을걸. 빨리 물건이나 싣고 떴으면 좋겠네. 화라는 소리 없이 절벽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비바람 소리가 그녀의 기척을 감춰주었다. 그녀는 젖은 표범처럼 낮게 깔려 경계병의 뒤로 다가갔다. 서걱. 화란의 대검이 왼쪽 놈의 목을 정확히 찔렀다. 놈이 소리칠 새도 없이 그녀는 오른쪽 놈의 입을 틀어막고 명치에 대검을 꽂았다. 두 구의 시체를 덤불 속에 숨기고 화란은 절벽 아래로 신호를 보냈다. 대원들이 하나둘씩 올라왔다. 모두 탈진 직전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현재 위치 확보. 진입한다. 관측소 내부는 복잡한 미로와 같았다. 화란과 대원들은 건물의 설계도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다. 목표는 지하 2층 서버실. 소음기 장착. 보이는 족족 제거한다. 화란은 선두에서 통로를 확보해 나갔다. 복도를 순찰하던 용병들이 그녀의 총구 앞에서 쓰러졌다. 슉슉. 작은 파열음과 함께 놈들의 머리에 구멍이 뚫렸다. 하지만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곳에는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진지가 구축되어 있었다. 침입자다. 쏴라. 두두두두두.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콘크리트 벽이 부서지고 파편이 튀었다. 대원 한 명이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어머해. 연막탄. 화란이 외쳤다. 회색 연기가 계단을 뒤덮었다. 하지만 기관총 사격은 멈추지 않았다. 뚫고 지나가기엔 화력이 너무 강했다. 사단장님, 우회로가 없습니다. 여기서 막히면 끝장입니다. 화란은 품에서 수류탄 2발을 꺼냈다. 박중령, 나를 엄호해. 내가 놈들의 품으로 들어간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시간이 없어. 쏴. 박중령과 대원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해 적의 시선을 끌었다. 그 틈을 타 화란이 연막을 뚫고 몸을 날렸다. 그녀는 벽을 타고 달리듯 움직여 기관총 진지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이거나 먹어라. 화란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놈들의 진지 안으로 던져 넣었다. 수류탄.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기관총 소리가 멈췄다. 화란은 먼지를 뚫고 진지로 뛰어들어 살아남은 놈들의 이마에 확인 사살을 했다. 클리어. 이동한다. 마침내 도착한 지하 2층 서버실 앞. 두꺼운 방폭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이 들려왔다. 화란은 폭파 전문가에게 눈짓했다. 시사 설치해. 날려버린다. 준비됐습니다. 3, 2, 1 폭파. 쾅. 방폭문이 뜯겨나갔다. 화란과 대원들이 연기를 뚫고 진입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서버 장비들이 뜯겨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낯익은 얼굴의 사내가 서 있었다. 그는 화란이 잘 아는 사람이었다.
국방부 군수본부장이자 화란의 사관학교 선배였던 최무진 중장이었다. 최 중장은 권총을 들고 기술자 한 명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거구의 외국인 용병 대장이 서 있었다. 최 선배? 화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서 와라, 화란아. 생각보다 빨리 왔네. 역시 내 후배다워. 최 중장이 비릿하게 웃었다. 어떻게 선배가? 왜 나라를 배신한 겁니까? 배신? 아니지. 난 이 나라를 구하는 거야. 무능한 정치인들, 썩어 빠진 똥별들. 그들이 이 나라를 갉아먹는 동안 나는 진짜 힘을 기르려고 했다. 이 기술을 팔아넘긴 돈으로 우리는 더 강력한 군대를 만들 수 있어. 그건 핑계일 뿐이야. 당신은 그냥 돈에 눈먼 장사치야. 화란이 총구를 겨눴다. 그 사람 놔주고 투항해.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지. 최 중장은 코웃음을 쳤다. 투항? 이봐, 화란이,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넌 여기서 죽어. 북한군의 침투를 막다가 장렬히 전사한 영웅으로 포장해주지. 최 중장이 눈짓을 하자 옆에 있던 거구의 용병 대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키가 2미터가 넘는 괴물이었다. 손에는 거대한 전투 도끼를 들고 있었다. 이 녀석은 도살자라고 불리는 친구야. 내가 아무리 상어라 해도 육지에서는 힘들걸? 서버실은 순식간에 콜로세움으로 변했다. 박중령과 대원들이 나머지 용병들과 교전을 벌이는 동안 화란은 도살자와 마주 섰다. 도살자가 포효하며 도끼를 내리찍었다. 쾅! 화란이 피하자 바닥의 타일이 박살나고 콘크리트가 패였다. 스치기만 해도 몸이 두 동강 날 위력이었다. 빠르군, 꼬마 아가씨. 도살자가 서툰 한국어로 비아냥거렸다. 화란은 총을 버렸다. 근접전에서 긴 총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이었다. 그녀는 대검을 역수로 쥐고 자세를 낮췄다. 아가씨가 아니라 사단장님이라고 불러라. 화란이 지쳐 들어갔다. 도끼가 횡으로 휘둘러졌다. 화란은 허리를 뒤로 젖혀 아슬아슬하게 피한 뒤 도살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촥! 대검이 도살자의 허벅지를 그었다. 하지만 근육이 너무 두꺼워 뼈까지 닿지 않았다. 가려워. 도살자가 발길질을 했다. 화란은 팔로 막았지만 엄청난 충격에 뒤로 튕겨나가 서벌에게 부딪혔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힘으로는 안 돼. 놈의 관절을 노려야 해. 화란은 다시 일어섰다. 도살자가 도끼를 머리 위로 들고 달려들었다. 마무리 일격이었다. 화란은 피하지 않았다. 도끼가 내려오는 순간 그녀는 앞으로 몸을 날려 슬라이딩을 했다. 도끼가 그녀의 다리 사이 바닥을 찍는 순간 화란은 누운 자세에서 두 발로 도살자의 무릎을 걷어찼다. 우지끈. 도살자의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꺾였다. 끄악. 거인이 무릎을 꿇었다. 화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튀어올라 놈의 어깨를 밟고 올라탔다. 그리고 대검을 놈의 목 빗장뼈 사이 급소 깊숙이 꽂아 넣었다. 잘 가라. 도살자가 거대한 몸집을 떨며 쓰러졌다. 쿵. 바닥이 울렸다. 이제 남은 건 최무진 중장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최강 병기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에이, 이 괴물 같은 년. 최 중장이 권총을 난사했다. 탕, 탕, 탕. 화란은 몸을 날려 서버렉 뒤로 숨었다. 탄창이 비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화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온몸은 피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총알 떨어졌네, 선배. 최 중장은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몰렸다. 그는 비굴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화란아. 우리 말로 하자. 내가 잘못했다. 이거 다 덮자.
내가 가진 돈 절반, 아니 전부 줄게. 너 별 하나 더 달고 싶지 않아? 내가 참모총장 만들어 줄게. 화라는 대답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참모총장? 그딴 거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건 퍽. 화란의 주먹이 최 중장의 안면에 꽂혔다. 코뼈가 주저앉고 이가 튀어나갔다. 내 부하들이 흘린 피에 대한 대가다. 퍽. 두 번째 주먹이 명치에 꽂혔다. 이건 납치된 민간인들의 눈물값이다. 퍽. 마지막 주먹이 턱을 올려쳤다. 최 중장은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처박혔다. 그리고 이건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죗값이다. 최 중장은 거품을 물고 기절했다. 화라는 쓰러진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상황 종료. 본부의 타전에. 작전 성공. 적 섬멸, 주범 생포, 물건 확보. 대원들이 환호했다. 박중령이 다가와 화란에게 격려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단장님. 아니, 지휘관님. 화란은 피 묻은 얼굴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폭풍우가 거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여명의 강철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국방부 대강당 훈장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독고하란 소장의 가슴에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태극무 공훈장이 달렸다. 대통령이 직접 악수를 청하며 치하했다. 독고 장군, 귀관의 헌신 덕분에 나라를 지켰습니다. 화라는 마이크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바다와 험한 산 속에서 이름 없이 피 흘린 제 부하들, 그리고 용기 있게 불의에 맞선 시민들의 것입니다. 그녀는 훈장을 떼어 옆에 서 있던 박진석 중령과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유연우의 가슴에 달아주었다. 저는 그저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길을 열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식장은 감동의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며칠 뒤 포항 죽도 시장. 화라는 다시 사복 차림으로 시장을 찾았다. 이제 그녀를 모르는 상인은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장군님이라 부르며 반겼다. 아이고, 우리 장군님 오셨는교. 오막내 할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그녀의 손은 이제 다 나아 있었다. 가게 한쪽에는 건강을 회복한 유연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오징어를 손질하고 있었다. 이모, 아니 장군님, 오셨어요? 연우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오징어 좀 씹으러 왔다. 제일 딱딱한 놈으로 줘. 화라는 평상에 앉아 할머니가 내주신 뜨끈한 소머리 국밥을 비웠다.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맛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평화였다. 식사를 마친 화라는 다시 배낭을 맸다. 그녀의 발길은 지리산으로 향했다. 휴가 때 못다 한 등산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지리산 천왕봉 정상. 화라는 산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찾아온 것 같았다. 징으징으.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화라는 쓴웃음을 지으며 화면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니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였다. 휴가는 무슨?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독고하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복귀하겠습니다. 화라는 배낭끈을 고쳐맸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세상이 나를 쉬게 놔두질 않는군. 그녀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묵직하고 힘찼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 뒷모습은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단단해 보였다.
오늘도 인생지혜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